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세 번째 작품인 최만식 작가의 명일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평소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내일을 명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투모로우요. 그래서 그 내일에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그 주인공 중심인물을 내세워서 우리 속의 내면을 자세히 서술을 해주는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의 기법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우리 두 인물이 나온다고 했죠? 두 인물, 즉 부부는요, 이 부부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대사부터요, 저녁거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평소에도 저녁거리가 없던 그 상황을 저 대사로 대화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 궁핍한 처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중심 인물 나옵니다. 이름 범수라고 하는 인물이요. 중심 인물인데요. 주인공. 할 수 없으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서 떼어 입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이라고 하면요, 우리 끼니를 해결할 수 없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복이라도요, 잡혀야겠다라는 얘기는요, 우리 쉽게 말하면 담보로 잡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전당포 지나가다 보면 전당포라고 하는 그 가게는요, 내가 만약에 반지를 맡겨요. 그러면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돈을 못 빌리면 그 반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잡혀야겠다, 전당포의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야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나는 양복을 팔거나 혹은 양복을 맡겨서라도 나는 돈을 빌려서 끼니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주저하는 것이었다. 내면 나오고요. 가볼게요. 기억. 번연한 속이지 물어서는 무얼 허우? 라고 아내가 대답합니다. 이 번연이라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야, 뻔한 걸 뭘 물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가 뻔한데요? 바로 저녁거리가 없는 거야. 가난한 거래요. 그래서 이 무얼하우라고 하는 부분은요, 저녁거리 당연히 없다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를 좀 보면 이 남편, 즉 범수를 약간 책망하고 있는 그런 어조다라고 해도 맥락상 맞겠죠. 그래서 뭘 물어가, 뻔한 걸, 저녁거리 당연히 없는데, 먹을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주가 아내죠. 풀죽은 기죽은 시무룩해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저 양복이라도 재펴오구려 라고 얘기하죠. 자, 이 대답은 위에 기억에 대한 대답이 영주고요. 뻔한 속을 뭘 물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 범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 양복이라도 재펴오구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마저 재피고 어떡하려고 그러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꾸우라는 것을 거절합니까? 수락합니까? 그쵸, 거절하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양복마저 팔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양복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양복에 이렇게 집착하고 거절을 하는지 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 기나게 양복을 입고 출입할 일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범수는 양복 입고 내가 나갈 일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앞 뒤의 맥락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양복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복은요, 언제 주로 입냐면 이때 당시에 취직할 때 면접을 보시잖아요. 그 면접하러 갈 때 요즘도 그렇죠. 양복을 쫙 차려입고 면접을 봅니다. 자, 지금 범수는요, 일을 안 하는 백수예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못하고 있는 이 백수가 양복이라도 팔면 어떻게 하냐라는 아내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양복에 상징하는 바는요,
우리 취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이 긴하게 양복을 입고 출입할 일은 뭐 어딨냐라고 하는 범수의 태도는요, 취직에 대한 기대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 뭐 취직도 당연히 잘 안 되고 면접 볼 일도 없어. 나 양복 입고 나갈 일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기대를 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영주의 태도 보세요. 그래도 느긋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주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바로 범수가 취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복을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남편 범수가요,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두었으니 그런 데서 갑자기 오라는 기별이 올지도 모르는 터에 양복을 잡혀버리면 일것된 취직도 낭패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맥락을 또 보았더니 당연히 취직에 대한 기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범수의 상황, 이력서를 보내두었어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범수는 기대를 안 하는 것뿐. 이거 그냥 팔고 아니면 이걸 맡기고 잡혀가지고 우리 그냥 저녁 끼니 해결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영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다시 그런 데서 오라는 기별이 올지도 모르는 터,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 우리 영주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만은 행여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한심한 기대를 한 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겠어요? 범수의 취직 소식이겠죠. 근데 그것을요,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한심한 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실현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력하겠죠. 왜요? 한심한 기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기대가 헛된 기대다. 헛된 희망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현 가능성이, 취직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시점 어떤 식으로 서술되는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술 방식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라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범수, 영주라고 해서요, 인물의 등장, 인물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3인칭 시점이고, 거기에 우리 이 속마음, 내면을 다 알거든요. 전지전능한 신처럼 내면을 다 알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하지만 그 내면이요, 중심 인물들 두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 방식 조심해야 될 거는 초점 인물이 중심이 된다. 초점 인물에, 즉 범수랑 영주요, 초점 인물이 존재하고 이 두 사람의 내면을 중심으로 한다. 자, 그래서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중심, 이 초점이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남편 거리는 거는 누구의 시선이에요? 누가 초점 인물에 맞춰져 있는 거죠? 영주의 시선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남편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 표현은요, 우리 범수가 지 혼자 남편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이 영주의 시선으로 내면을 직접 얘기하는 거죠. 내면을 제시한다. 그죠? 자, 그래서 남편이 취직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라는 기대 없고요. 남편은. 근데 영주는 남편이 취직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태도가 대조되고 대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볼게요. 자, 니은 천하 없어도 그건 안 잡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결사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는 안 해요 라고 하는 이때의 그거는 양복이죠.
그래서 자신 잡히는 거 거부감 드러내고 있고요. 영주는 가볼게요. 거참 괴사스러운 성미도 다 보겠네. 괴사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변덕스럽다. 변덕스럽다. 성미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앞에서는 저녁거리 없다고 뻔한 거 왜 물어요? 이러면서 약간 풀 죽으면서 뻔한 거 왜 물어? 남편 책망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제안을 했잖아요. 양복 그럼 팔까? 잡힐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건 천하 없어도 그건 안 팔아요. 이랬더니 남편 입장에서는 저런 희망, 헛된 희망을 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야? 아유 변덕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하고 범수는 더 우기려 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체념을 하고 있는 거죠. 팔지 전당포에 맡기지 않는다. 좋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 하도 막막한 때는 죽어버리기라고 하고 싶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죽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 즉 이 범수가 아닌 영수의 영주의, 어머 죄송해요, 이름을 잘못 썼네요. 영주에 집중을 해서 이 영주가 말하는 거 있는 부분이에요, 아내가. 그래서 그 영주가 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영주는, 이 아내는요, 자식들을 한테의 기대, 애정이 있습니다. 에게 기대하고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애정도 당연히 보이죠. 글쎄 왜 학교는 안 보내려도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자식이나 잘 가르쳐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에서요, 왜 학교는 안 보내려고 하냐 라고 하는 이 대화를 통해 누가 학교를 안 보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범수가요. 그쵸? 범수는 자식들의 학교 진학을 반대합니다. 학교 안 보내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왜 이 지경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경은 가난하고 먹을 것 끼니도 해결 못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나 잘 가르쳐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자식에 대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지식, 교육, 이거를 믿고 있어요. 예, 지식, 자식이 아니라 지식. 예. 이 배우는 거랑 이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직 인식하는 거죠. 기대하고 있고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효용이 있다고,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희망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부부에서는 끝났으니까 자식을 좀 잘 가르쳐서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투자, 빅피처를 보자 이거예요. 지금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하는 그 남편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영주는 아이들이 생각나자 가슴을 찢고 싶게 보풀증이 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풀증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니트 같은 거 입으면 보풀 나잖아요. 그쵸? 보풀액이. 그럼 뭔가 일어나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 보풀증은 말 그대로 이 가슴을 찢고 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찢고 안타깝다 이거죠 뭐. 네, 범수와 영주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던 것이다 라고 해서요, 우리 서술자가 대놓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바로 이 두 사람의 갈등 원인이 되겠죠. 그럼 태도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어떤 태도냐면요, 바로 범수는요, 영주와 입장이 좀 사뭇 다르죠. 영주는 먼저 봤어요. 지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영주라고 하는 인물은 지식에 대한 효용을 인정해요. 자, 그런데 범수는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효용 가치가 없다고,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주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범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육에 미래를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요,
냉소적으로 보고요.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그래도 투자를 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투자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가 나뉘니까 갈등의 원인,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장래의 희망을 거기다 붙이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의 장래의 희망은요, 바로 어디에 있다? 공부를 시키는 교육, 지식에 있다. 그래서 그 교육 지식을요, 자식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자식, 내 미래의 희망 누구한테 달렸다? 내가 아니라 자식한테 달렸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는 하다 못하면 자기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아이들을 뒤는댄다 하고 또 그 악지로 그만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휘 먼저 볼게요. 이때의 악지는요, 그의 고집, 영주의 고집입니다. 그만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대요. 자, 이 문장에서는 뭐 한다? 자기를 몸을 팔아서라도 애들 교육시킨다 이거예요. 뒤를 댄다 라는 것은 뒷바라지 한다 이거죠. 뭐 뒤는 댄다, 뭐 뒷바라지. 그래서 그러한 이 고집으로 그 몸뚱이 파는데 그딴 짓 충분히 못할 것도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교육 하는 것에 대한 의지예요. 누구? 자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의지를 내가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오케이? 네.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범수는 듣지 아니했대요. 역시나 갈등 상황 계속 벌어지죠. 섣불리 공부를 시켜자 허리 부러진 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반건충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도 어휘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반거충일은요, 우리 쉽게 말하면 중도 포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다가 찔끔하고 그냥 이렇게 반동가리처럼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다가 만 사람. 그러니까 섣불리 공부를 시켰자라고 하는 이 공부에 대한 인식 드러납니다. 허리 부러진 말처럼 쓸데없는 반건충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그것이 아이들 자신 장래에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따라서 부모의 기쁨도 되지 않는다고 내내 우겨왔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괄호로 묶은 거는요, 역시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부정적 인식이죠. 표현법 먼저 짚고 갈게요. 우리 허리 부러진 말처럼 비유 사용하면서 뭔가 배우려고 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교육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봤자 뭐 쓸데가 없어, 실용적이지 않아 라는 얘기.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봤자 자식들은 불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기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역시나 앞에서 영주의 교육관이 직접 내면으로 제시됐다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범수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범수는 듣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이 범수의 내면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보인다라는 거, 서술상의 특징 한 번만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통 학교의 교과서 같은 것들을 참고하여서 산술이니 또 이러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니 우선 가르치고 있었대. 자, 우리 주인공 범수는요, 대학까지 나온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제감정기인데도 불구하고 일제감정기 때 이렇게 대학까지 나온다면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거든요. 교육 항목이 좋았다는 건데 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다? 보통학교, 초등학교예요. 교과서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산술, 우리 산수, 뭐 덧셈 뺄 때 사칙연산 같은 거요. 일본어, 그리고 간단한 지리 역사, 이것을 자식들한테는 우선 일단 가르친대요. 그럼 밑줄 친 거는요,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요 정도만 해도 돼 라는 범수의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만, 일사생활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교육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줄 친 거는요,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에요. 이거를 기본 소양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네. 뭐 기본 소양은 얘가 그 범수가 아버지로서 그냥 챙겨주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나 영주가 보기에는 그것이 도무지 시원찮고 미덥지가 못했대요. 만족스럽지 못했대요. 뭐요? 그것, 기본 소양 가르치는 거요. 가볼게요. 범수는 아내에게 너무도 번번이 듣는 푸념이라 그 대답을 다시 되풀이하기가 성가시어서 아무 말도 아니하려 했으나 아내는 오늘은 기어코 요정을 낼 듯이 기승을 부리려 든다. 태도 보세요. 범수부터 묶어줄게요. 아니하려 했으나 묶어줄게요. 원래 범수의 태도는 되게 뭐예요? 성가시어. 귀찮아요. 그래서 왜요? 아내가 똑같은 말 계속 되풀이 하거든요. 잔소리라고 느끼는 거죠. 자, 근데 아내는 오늘은 아주 요정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팅커벨 말고 끝장이에요. 끝장. 아주 끝장을 낼 듯이 기승을 부리려 든다라고 해서 귀찮아하지만 아내가 계속 그래요.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계속 끝장낼 듯이 얘기를 하냐면, 글쎄 여보, 당신은 당신이 희망하는 일이나 있어서 그런다고 나는 어쩌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꾸 책망을 하는 거죠. 아니, 너는 뭐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뭐 알아서 산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난 뭘 보고 살아? 라고 하는 거. 남편은 백수지,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면 난 뭐 어떻게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남편인 범수가 얘기를 합니다. 낸들 희망을 따로 가지고 그리는 거는 아니라도 그래. 자식들이 장래에 잘 되게 잘 살게 하는 생각은 임자하고 똑같지만 단지 내가 골라낸 방법이 옳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한 집의 부모니까 자식들 잘 되는 거는 공통적으로 목표를 삼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자식들이 장래에 잘 되어 잘 살게 하는 생각? 이때의 임자는 바로 영주가 되겠죠. 꼭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공통적인 가치예요. 공통적 묘포입니다. 자식들 잘 되는 거 좋지. 그런데 차이점, 내가 골라낸 방법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하게 잘 살게 하냐, 학교를 안 보내고. 정답은 노동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월급 받고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일이요. 그래서 요거 골라낸 방법은 노동입니다. 노동자. 지식인이 아니라요. 가볼게요.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공부 못한 놈이 맞벌이 노동자가 되어서 남의 하시나 봤지. 잘 될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부정을 하죠. 그리고 공부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학교를 가지 못한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노동자가 되어서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영주가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체크할게요. 영주가 말하는 이 맞벌이 노동자는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들어갑니다. 남의 낮잡아 이르는 말이 이제 하신대요. 남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그래서 남의 그냥 이렇게 심부름꾼이나 이렇게 낮잡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나 실아마리만 받지 잘 될 게 어디 있겠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봐요. 그건 20년 전 사람이 하던 소리야. 번연히 눈앞에 실증을 보면서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요, 맞벌이 노동자가 부정적인 대우를 받는 거는 20년 전 사람들, 즉 과거에 그랬던 것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요. 번연히 눈앞에 실증, 네모칸 쳐줄게요. 실증. 우리 실증 난다 그거 아니고요. 실제 있는 증거요. 실제 증거. 실질적 증거.
보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죠. 실증이 뭐냐? 바로 자신이 대학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끼니도 뭐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너무 가난해요. 이게 바로 실증이죠. 교육에 대한 실증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질적 증거, 나를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 근데 이제 범수뿐만 아니라 영주도 뒤에 나오지만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이 범수의 영주의 실패, 즉 가난한 처지를 얘기하겠죠. 가볼게요, 뒤에. 무어가 실증이란 말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야? 라고 해서 궁금해요. 그거 참, 여보.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맞췄지? 고보는요, 고등보통학교를 줄여서 고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요. 그러면 지금은 고졸이 좀 흔하지만 예전에는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제감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이 고등보통학교는 그때 당시에 여성인 사람이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되게 뛰어난 교육을 받았어요. 높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명색이 대학을 마쳤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특히나 나라고 하는 건 이런 지식인,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방, 지금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을 좀 보지 그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처지잖아요. 이것 좀 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실증, 이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쓸게요. 실증입니다. 자,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지 라고 해요. 즉, 가난한 원인을 어디에 돌리고 있어요? 범수에게 돌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신 잘못 여기에다가 이 영주는 가난의 원인을 개인, 즉 범수의 문제로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범수는요, 자신의 탓 안 합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대학까지 나와서 열심히 살았어. 이력서도 넣었어. 취직이 안 되는 걸 어찌해. 라고 해서 이거는 세상 탓이야. 라고 하는 원인만 쓸게요. 가난하는 원인은 현실의 문제다. 라고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남은 제가끔 공부를 해가지고 잘들 살아갑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쓸게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에서 피폐한 현실을 얘기하겠죠. 암울한 현실이요. 이러한 현실에서도 가끔 공부를 해서 잘들 살아가요 하면서 이 남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문제야, 남들은 잘 살아, 왜 그래? 라고 인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그건 우연이고 이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이 못 살게 돼요. 내 마침 생각이 났으니 비유 하나 할게, 들어보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세상, 그건 우연이고 그 우연 타가지고 잘 산 거고, 우리 같은 인간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누굴 상징한다고요? 공부 좀 한 사람, 교육받은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식인들이 못 살게 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비유를 하나 할게, 들어볼래? 라고 해서 제안을 합니다. 듣기 싫어요. 거절하죠. 영주는 말로는 언제든지 남편을 못 당하는지라 또 무슨 묘한 소리를 해서 올가미를 씌우나 싶어 똑 쏘아버렸대요. 자, 여기에서 평소에 영주와 범수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죠. 뭐요? 영주는 말로는 언제든지 남편을 못 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 어휘력, 말빨이라고 하죠. 소위 말빨. 그래서 이 설득, 언어적 설득을 못 당하나 봐요. 왜 그렇다? 이것도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사람이니까 언변이 뛰어나겠죠. 자, 그래서 무슨 묘한 소리를 해서 올가미를 씌우나 싶어가지고 톡 쏘아버렸대요. 핫다, 그러지 말고 들어보아요. 자, 시방, 지금 내가 돈이 1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놈 돈은 어떻게 건사하기가 만만찮거든. 돈을 넣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알겠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말해요. 은근슬쩍 넘어가죠. 호응해주고 있어요. 그래, 쳐.
헉! 상점에 가서 1원짜리 돈 지갑을 사잖수?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사? 라고 해서 어리둥절 질문을 띄고 있죠. 자, 뭐예요? 처음에 거절하더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호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즉, 누구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범수 의도대로 흐름을 따라오고 있죠. 우리 영주가. 영주는 유도를 받아 무심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선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두 가지의 소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1원 네모칸 쳐주시고요. 네모칸 쳐있네요. 그쵸? 그리고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산다라고 하는 이 지갑 네모칸 쳐있죠?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1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1원을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게 간수하기가 건사하기가 만만찮거든. 그래서 이거 어디다 놓지 하면서 그 1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뭔가 해결을 하거나 먹을 거를 사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를 사야 되는데 이거를 건사하기가 힘들다고 1원짜리 지갑을 사요. 그러면 그 지갑에 돈 넣을 것도 없는데 그 지갑을 사서 뭐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1원은요, 현재, 재정 상황, 경제가 되겠죠. 경제적 상황. 근데 1원밖에 없는데 그거를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거 돈 건사하기, 간수하기, 잘하기, 지갑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미래의 가치를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미래의 가치는 뭡니까? 자식들한테 뭘 투자하죠? 교육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육을 상징한다 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는 의도, 말하기의 의도는 뭐예요? 설득. 뭘 하려고 설득? 교육을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주는 거죠. 가볼게요. 커봐 글쎄 하고는 범수는 싱글벙글 웃습니다. 왜? 의도대로 흘러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자, 그래서 여기 범수는 싱글벙글 웃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요, 만족감이 드러났습니다. 표정을 통해서요. 그쵸?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이야기가 우리가 씨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1원 가진 놈이 1원을 넣어두려고 1원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야 라고 해서 여기에서 다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1원을 넣어두려고, 그래서 이 1원을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부는 바로 지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째서 지갑을 쓸 데가 있어야지. 즉 지갑의 원관념이 뭐라고요? 교육이요, 공부요, 지식이요. 쓸 데 없다. 두었다가 돈 생기면 넣지? 그 두었다가가 문제여든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은 우리는 구경도 못해 알겠수? 라고 해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희망이 없다. 그쵸? 희망이 없다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 우리는 구경도 못해 라고 하는 요 세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인식이죠. 부정적, 비판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자주 나오는 태도 표현이 있습니다. 그 태도는요, 차갑게 웃는다, 씁쓸하게 웃는다, 비판한다 라는 의미에서 냉소적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냉소는 냉자가 냉면 먹을 때 그 차가운 거야. 냉수할 때 냉. 그래서 여기에서는 냉소적 인식이라고 해도 여러분 시험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난 모를 소리우. 못 알아듣기도 괜찮지. 그렇지만 세상은 부자 사람하고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다 헛개비야 라고 하는 현실의 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뭘 얘기하냐면, 부자 사람은 바로 자본가고요. 노동자 계층 있잖아요. 노동자 계층. 얘네들은 그냥 나름 잘 살아요.
일제감정기 속에서도. 그런데 그중 간에 있는 인간들 누구요? 지식인들은요 모두 다 헛개비다 라고 해서 이 지식인들에 대한 뭐다? 냉소적 태도. 씁쓸하겠죠. 자신이 지식인이니까 나는 설 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을 전체적으로 냉소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까지 중략 2전 정리했고요. 계속 가볼게요. 미음, 이게 몇 돈중이지요? 라고 해서요 장면 넘어가는데, 이때 장면 넘어가는 데는요 공간이 바로 금은방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 이 공간은요 쓰고 갈게요. 금은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뭐 금은방이 되겠습니다. 보석 파는데요. 예. 근데 이 몇 돈중이죠?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의 주중은 무게를 세는 전미사예요. 무게 단위 전미사인데 이게 몇 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금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막 그러나 봐요. 금비녀를 가지고 면목에 몇 돈이에요? 우리 금은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근데 범수는 아까 눈독 들인 금비녀를 빼어서 손바닥에 놓고 촐싹거리면서 물어본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지금 중심 대상입니다. 점원이 그것을 받아 저울에 달고 있는 동안 범수는 다른 놈을 두어 개 빼가지고는 어림하는 듯이 양편 손바닥에 올려놓고 촐싹거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고 저울을 달아보는 동안에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쥐어보는 거예요. 계속 다른 물건들을요. 자, 솔직히 말해 소위 말하면 껄떡거리잖아요. 껄떡이 다른 물건들을. 그쵸? 이것이 기회인 것이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다뿌 긴장이 되어서 점원이 닷돈 2푼중입니다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대요. 왜 긴장이 됐을까요? 바로 이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훔칠 기회입니다. 기회. 물건을 훔칠 기회. 절도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렇게 미음처럼 물어보는 이유는요, 내포적인 이유는 바로 주의를 돌리려고, 시선을 뺏으려고 저렇게 물어보고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촐싹거리고 있는 이 행동주요, 지금 훔칠 이 부분을, 훔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훔칠 순간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나오죠. 답북이라고 하는 거 다 단어 보면 넘쳐 흐르는 건데 그냥 많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넘쳐 흐른다 뭐 이런 건데, 많이 긴장되어서 점원이 요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면 뭐예요? 엄청 긴장되고 떨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절도를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학까지 나오고 머리 똑똑한 사람인데요. 자, 점원이 저울질을 잠깐 하는 동안에 손 빠르게 한 게 요술하듯이, 마술하듯이 소매 속이든지 어디든지 감추었어야 할 것을 막상 닥들이고 보니까, 맞닥뜨리고 본다. 범수에게는 그러한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으려니와 또 담보의 단련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점원이 하는 동안에 빨리 이렇게 마술하듯이, 지금 요술하듯이 이렇게 감춰야 될 것을, 즉 다시 한번 절도죠. 막상 그러고 보니까 얘는 재치도 없고 훔칠 기술도 없고 담보의 단련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훔칠, 절도를 실패한다. 훔치기를 실패하는 이유,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담보에 단련도 없어요. 첫 시험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가락지라고 하는 건 반지겠죠. 시험을 해봤대요. 가볼게요. 그러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점원의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면서 금은쌍을 나와 화신 앞으로 건너왔대요. 자, 우선 넘어가기 전에 요런 것들 내신이나 수능에서 여러분 문제 나오면 일치불이치 있잖아요. 소설은 서사 이야기 구조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지금 몇 번 시도를 했나요? 절도를?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 시도를 했죠. 뭐요? 처음에는 금비녀를 하면서 다른 것들을 막 껄쩍거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락지, 반지를 시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 한 번만 시도했는지 두 번을 시도했는지 이런 것들 디테일을 이 소설, 서사구조에서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신이든 혹은 시험장에서 만난 수능 시험장에서 만난 소설이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시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두 번의 도전을 하고 두 번 다 실패를 했다라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때 멸시는 무시겠죠? 무시하는 시선을 받으면서 금은쌍을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왜 무시를 받아요? 절도하는 거 들켰나요? 아니죠. 그냥 가격만 물어보고 안 사고 나오니까 그냥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해서 무시하는 시선이에요.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은쌍을 나와 화신이라고 하면요. 화신 백화점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간의 이동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라든지 혹은 보통학교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이러한 어휘들은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다? 지금 있나요? 지금 이 말 쓰나요? 없죠?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일제감정기요. 자, 그래서 보통학교는 초등학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16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만 금비녀 한 깨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 못하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지식인 자기가 뭐예요? 이렇게 대학교까지 16년이나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훔치는 기술도 하나 없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비웃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태도 잘 나오니까 별표 한 번만 쳐주시고 여기 중요해요. 저기는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 즉 지식인 자신을 이러한 기술도 없다라고 해서 자조적인 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나는 아무것도 뭐 할 게 없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하고는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의 주인공이거든요. 라스콜리포크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당포 노파를 내리찍는 장면을 생각하고 오싹 등어리가 추워서 눈을 감았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부터 눈을 감았다까지 묶어주시고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제와벌이라고 하는 우리 서양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가난해요. 그래서 전당포에서 바뀌는데 이 세상에 대한 울분과 증오 때문에 그 전당포 주인을 도끼로 내려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도둑질을 했으면 혹시 그렇게 나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도 그만큼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불만이 지금 너무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자신의 우리 범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연결을 우선 하고 있어요. 배경 지식은 이미 제와벌이라는 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배경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결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증오나 불만을 표출하는데요. 이어서 자신이 도적질을 했다면, 절도를 했다면 이렇게 아찔한 이 행위를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 그래서 소름끼쳤대요. 계속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맞춰서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 보았대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도적질, 이 절도를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 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고요, 비난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비웃는 자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식인에 대한 현타, 회의감도 들 거고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지금 엄청 나무라 보면서 스스로 비판, 자기 비판도 해주고 있습니다. 비난도 썼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나 그는 바로 자신에게 항거를 합니다. 저항을 하는 거죠. 뭐야? 도적질 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처음에는요, 여기 지금 첫 번째 가로로 묶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그래도요, 윤리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도적질까지 했을까라고 해서 아직 도덕성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거 저항을 합니다. 도적질 왜 하는 게 나쁘냐고. 그러니까 그 윤리의식이 없어진 모습도 하나 보이죠. 그게 나쁘냐? 라고 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 혼자? 내가 그래도 도적질하면 안 됐었는데. 근데 갑자기 순간 헷갈리게 근데 도적질이 나빠? 나 도적질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이중인격 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 한다? 내적 갈등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내적 갈등을 하는 거예요? 범수가 하는 거죠. 범수는 누구의 계층의 대표? 지식인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윤리의식, 자존심과 그렇지 않은 이런 돈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했고요.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조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신에게 한 거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뒤에서 이어져서 이 말에는 자기로서도 자기에게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않는 것도요, 역시나 내적 갈등의 지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명쾌하게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자신이 뭐다? 계속 같이 가는 혼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만든 걸까? 내가 지식인으로서 도적질 안 하는 게 옳은 걸까? 아니면 이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이 저녁 한 끼도, 밥 한 끼도 못 먹는 이 상황에서 훔쳐야 되는 게 많은 걸까? 같이 가는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최만식 작품의 우리 명일이었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일제감정기 지식인의 생활상을 형성한 중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 지식인의 생활상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지식인은요, 역시는 여기는 범수를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초점 인물. 특히 지식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사회 현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내면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면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풍자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비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풍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의 내면을 막 왔다 갔다 같이 가는 혼란, 그리고 자조적인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 풍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은. 자, 주인공 범수는요,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았으면서, 고등교육이죠.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고등교육까지 받았으면서 생활고를 겪으면서 일자리를 구할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그의 처지에 당시 교육제도에 기만성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만성 밑줄 쳐주시고요. 남을 속이려 넘겨주는 거예요. 속여 넘김. 누가 속일까요? 누구를? 교육제도 만들어 놓고 누굴 속여요? 조선인들을 속이겠죠. 누가요? 일제 세력들이요. 그러니까 일제 세력들은 얘들아 공부해, 대학 뭐 유학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결국 대학까지 갔어요, 우리 범수처럼. 근데 뽑아줘요? 취직 섭외 이렇게 등용해주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취직 안 시켜주고 일본인들 혹은 다 자본가들, 돈 많은 금수저들 혹은 친일파들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넘긴다, 기만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범수는 생활고 끝에 금은상에서 물건을 훔칠까 맘먹다 뜻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조소하는, 아까 자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현실을 대하는 자기 기만성, 자기를 속여 넘기는 것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뜻대로 되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스스로를 속여서 넘기는 거죠. 주제, 일제감정기에 무능력한 지식인의 삶에 대한 풍자.
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 영주는요. 무엇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방금 했던 현실의 교육제도 있잖아요. 즉 일제가 조선민중한테 속여서 넘기려고 하는 그 기만성 있죠? 인지해요, 못해요? 인지를 못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효용가치 인정하고 미래에 희망적이고 자식한테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 거죠. 왜요? 교육제도가 헛된지를 모르고. 그런데 범수는요. 현실 교육제도의 기만성은 인지해요. 왜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느끼거든요. 현실 냉소적이거든요. 야, 내가 교육해서 지식인 해도요. 나는 못해. 그런데 뭐한다? 자기를 기만성. 즉 자기를 자기 최면이라고 할까요? 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야, 도둑질하는 거 안 나빠. 뭐가 나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조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자기 풍자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 그 자식 있잖아요. 이 자식들이 도둑질을 이제 하다가 걸려서요. 미수에 그쳐요. 근데 그걸 보고 아이고 저렇게 걸릴 바에 내가 낫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전체적인 이 모순적인 사회구조도 비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작은 아들은 사립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시키러, 범수는 공장에 취직시키러 이렇게 나서는 이 영주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작품은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지식인 계층의 핵심이니까 일제감정기 1920년대 이후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초점 맞추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이 채만식의 레드메이드 인생이라고 하는 다른 작품도 비슷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적인 맥락도 알아두시면 수능까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